지금부터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시간 좌장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입니다. 요즘에는 저를 유튜버 도시의 정석이라고 소개를 주로 합니다. 오늘 아마 유튜브로 또 이렇게 참가해 주시는 분들은 댓글 올려주신 분 가운데 아마 10분인가요? 이렇게 나중에 선정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유익한 시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토론자분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연된 관계로 토론자분들께 한 분당 한 6, 7분 정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두 분 기조 발표에 대한 질문도 좋고 또 의견도 좋고 그리고 세 곳 사례 발표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 그리고 아마 오늘 지금 저희들 이 포럼의 가장 중요한 그 의제는 이 지역 발전에 우리 디자인이 공공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거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종합 정보 시스템 나비스를 잘 활용할까 그래서 이런 그 발제나 또는 사례 발표에 대한 의견뿐만이 아니라 우리 토론자 한 분 한 분이 지역 발전과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좀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사례 발표도 해주셨던 울산과학기술원의 이승호 교수님이 이제 토론자로 또 함께 해주시겠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의 이경남 본부장님 토론자로 오늘 참여해 주시겠고 그리고 제 왼쪽에는 경기도시행지원센터의 전영옥 센터장님 예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이성호 교수님 로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도시 대장간의 김성훈 대표님 그리고 도시재생 읽어준 오빠죠 아주 유명한 우리 최광훈 대표님까지 이렇게 6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승호 교수님은 또 발표도 하셨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제가 순서를 드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이경남 본부장님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가 11월에 대구 경북 디자인 센터에서 이제 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칭이 개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있는 지역의 디자인 지원 기관이 대부분 이제 진흥원으로 그 역할의 확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 지원 체계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재생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저희 디자인 센터에서도 이런 이제 공공 디자인이라든지 안전마을 만들기라든지 사회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지는 몰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의 이 포럼이라든지 이 네트워킹의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그 각 대구 경북 디자인 센터이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의 기초지자체부터 구청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그런 도시재생과 안전마을과 다양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데 대한 요구가 많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기업 지원 중심의 시스템과 체계 그리고 그 지원을 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한 생태계가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한 그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고 또 지역 안에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서울디자인재단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많이 따라가고 싶은 그런 이제 모범 사례인데요. 많은 연구 용역의 결과들, 다양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디자인 가이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체계들을 많이 만들어 오신 것을 봐왔습니다. 오늘 이제 카이스트에 남 교수님께서도 제안하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비대면의 청년들,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뭐 디자인 개입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니즈 마이닝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대구 경북에도 소개하고 싶을 만큼 좋은 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토론문에도 조금 언급을 했다시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구비가 되어야 된다. 저희가 이제 뭐 구청이나 지자체에 계시는 공무원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단순한 이제 이렇게 공사업체로서만 보기 때문에 이 도시 재생이라든지 로컬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 참여라든지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비용 측정이라든지 애쓰는 만큼의 그런 수고로움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그냥 공사비에 그냥 녹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하나의 산업으로서 커질 수 없는 하나의 장애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이제 저희 같은 기관에서 이제 지금 같이 협업을 하는 디자인 전문회사라든지 이제 공사하시는 업체들에게 그런 이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좀 지원 체계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마련되어야 된다. 제도적인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숙지할 수 있는 그 전문가 육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제도 안에서 인증이라든지 로컬 크리에이터 인증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놓치고 있고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발주를 내시는 그 공무원분들의 이제 마인드 개선이라든지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이제 완전한 바텀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그 플레이어들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예산에 그게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걸로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좀 느꼈던 걸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그 오늘 토론회를 지금 만든 주체가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그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국민 과반이 몰려 살고 있어서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온갖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이 지역은 이제 사람이 없어서 소멸 위기를 겪고 있죠. 특히 농사노천 시골 마을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소도시들 원도심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위중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데 이제 우리 공공 디자인이 그게 개인들이 또는 그룹으로 또는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건가. 지금 대구 경북 디자인 센터도 이제 진흥원으로 이제 기관이 더 이제 확대될 예정이라고 들었고 그리고 아마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이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 뭐 건축가든 뭐 조경이든 다양한 산업 디자인이든 이런 디자이너 분들이 뭐 IMF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이 별로 없어서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지자체에서 좀 공공 디자이너로 풀로 좀 이렇게 모셔서 이분들이 늘 도시의 문제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또 시민들이 어떤 문제를 제안하면 바로바로 기민하게 풀어주는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해서 푸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디자인의 문제들을 늘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이 문제는 제가 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직접 기민하게 풀고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대가를 또 지불하는 조금 다른 방식의 이 전문 디자이너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저도 이제 종종 건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대단히 좀 혁신적인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상북도는 이 지방 소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고 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같은 지원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또 시골에 내와서 일하고 있고 제가 만난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영천의 만복상의 정유영 대표 이분이 디자이너인데 이분은 자기 디자인 일만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네트워킹을 또 하는 오지라퍼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북의 앞으로 이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런 그 로컬 혁신의 이 디자인 센터가 또 진흥원이 많은 역할을 하기를 또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 얘기를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전영욱입니다. 수도권에서 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오긴 했지만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그 많은 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원도심 쇠퇴 문제도 정말 많이 심각해서 지역 간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이제 저희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의 현장에서 직접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면서 현장의 주민들과 사업이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을 저희가 늘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총 도시 재생 사업 지구가 한 54개 정도가 지금 사업 지구가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저희 같은 이제 지원센터 이제 광역 기초 지자체별로 28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 아까 또 54개소의 지금 사업지구가 있다 하지만 거기에 또 준비하고 있는 사업지구들까지 해서 현장이 한 5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중간 지원 조직들만 해도 총 8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굉장히 도시 재생 사업만으로도 경기도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광역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을 이제 한번 들여다보면은 제일 먼저 많은 이제 사업비,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에 이제 국토교통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마중물 사업비라고 합니다. 마중물이란 이유는 뭐냐면 이 사업으로 도시 재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걸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도시 재생이 잘 일어나서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중물 사업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주민들 공동이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이용 시설을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업에서 만약 이런 아까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나왔던 공공 디자인이 잘 접목돼서 실수요자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공간으로 형성이 된다면 향후에 그런 마중물 사업으로서 그 공간만 보고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도시 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안전가로 조성이라든지 가로 환경 조성 사업비가 제일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개 사업지구당 들어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이러한 사업으로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가로나 가로 환경 정비에도 이런 공공 디자인이 잘 접목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경기도 내에 이제 조금 앞서 나가는 지자체 수원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디자인단을 운영을 해서 어떤 사업이든 디자인단을 거쳐서 디자인이 잘 되지 않았으면 공공 디자인이 잘 되지 않았으면 통과를 안 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도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 디자인을 접목하는 데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잘 된다면 마중물 사업으로서 도시재생 사업이 일단 일단락 되더라도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훨씬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디자인 싱킹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열심히 집중을 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은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아까 조용히 있는 다수의 침묵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게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많이 접목이 된다면 경기도에는 인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편입니다. 이런 분들을 잘 끌어들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구나. 그러한 수요 조사가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사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 진흥원이라든지 아까 발표해 주신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력 네트워크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도시 재생 사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서로 네트워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빠른 속도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경기도의
지금 그 상황도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발제 내용 중에 디자인 띵킹 이런 방법들이 앞으로 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재생사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더 적용되어서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도시재생사업의 정말 성패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민들이 체감하게 보여주고 또 고쳐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이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재생의 현장 활동가들이건 작은 뭐 센터든 또는 뭐 민간 그 참여 기업들이든 그 안에 디자이너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두 분 그 기조발전 내용도 포함해서 정말 디자인이 도시재생과 지역을 살리는 지역 혁신에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안에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위상을 이렇게 부여받으면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조금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디자인 진흥원이라든지 센터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고요. 예, 그러면 이어서 다음 우리 이성우 교수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성호입니다. 저는 이제 2001년에 소위 말하는 유턴이라고 합니다. 제주에서 태어나서 제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다시 소위 말하는 육지에 가서 공부를 하고 2001년에 제주에 제주관광대학에 내려오게 됩니다. 저는 그 전공은 이제 건축과 도시계획인데 또 이제 디자인도 같이 하게 돼서 2001년부터 약 17년간 디자인과에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하면서 이제 2003년부터 디자인 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산업부 사업에 DIC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제가 유치하게 되고요. 제가 그 디자인 혁신센터를 약 13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원래 또 전공이 또 도시계획 쪽 이제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한 20년간 이렇게 제주도에서 어떤 변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규모 관광 개발과 관광객 1,500만이 기대와 낙담입니다. 제주도가 1980년대부터 제주도 다양한 법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살리주는 어떤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쉽지는 않았고요. 2000년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특별법을 만들게 되고요. 국제 자유도시 개발 센터를 또 조성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제주가 실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관광객 한투하는 게 제주도에서 행복이었습니다. 600만, 700만, 800만, 1000만, 1500만. 1500만이면 제주는 굉장히 주민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1500만이 되니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하수도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주민의 삶이 더 질이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이제 2006년에 저가 항공이 등장하고 2007년에 제주 올레길이 개장하고 또 그다음에 제주의 자연인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되면서 아주 사소한 것들, 제주의 어떤 조그만 것들이 자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관광 자원화 되는 걸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가게 되고요. 예전에 제가 관심도 없었던 돌창고, 감귤창고, 그다음에 메밀, 감귤밭들이 관광 이제 생산이 아니라 관광 자원화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어떤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제주도 내 어떤 공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이제 제주 관광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인이 역사와 삶과 관광 자원화로 변모하는 도시 재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모든 기관들이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적을 위해서 디자인이 필요한 거지
디자인이 삶을 통해서 많은 주민의 삶이 개선된다는 어떤 큰 명제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성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리고 제주도가 상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패키지라든가 시각이라든가 브랜드 디자인을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떤 핵심 코어가 없다 보니까 실은 디자인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를 하지 못했다는 게 참 아쉽게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를 항상 보물섬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주 소중한 보물의 가치는 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에서 나오는데 이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디자인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느낍니다. 자, 그래서 실은 제주도에서 2015년에 제주도하고 제주 디자인계가 뭉쳐서 RDC 제주 디자인 센터를 만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실은 그 당시에 그 강원도하고 대전도 같이 출발을 했고요. 저희가 먼저 만들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실은 준비가 미숙해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 한 6년이 지났는데요. 6년 지나면서 또 그 제가 많은 사업들 참여하면서 보게 되는데 제주에 있어서 디자인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게 디자인 지원한다 그러면 디자인 업계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주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재정을 적게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효과가 나온 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주에 다양한 디자인 지원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실은 이걸 좀 컨트롤하고 좀 제대로 지원해줄 기관이 2015년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6년이 지나서 7년이 지나서 앞으로 더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에서는 이제 단순한 제품에 대한 어떤 패키지 디자인 지원뿐만 아니라 서비스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 공공 디자인 등으로 확대를 같이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하며 기관과 기관 연계 및 조정할 수 있는 구심점인 제주 디자인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책자에 보시면 실은 제가 디자인 혁신센터 사업을 할 때 디자인 지원 사업을 해서 디자인 전문 회사한테 사업을 영역을 준 겁니다. 플러긴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제주 몽도를 가지고 양초를 만들었고요. 이게 굿디자인상도 받고 제주에서 많은 또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은 이게 뭐냐면 디자인 회사뿐만 아니고 제주의 가치를 발굴하고 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연계 수단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또 이런 것들이 실은 공공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아주 다양한 분야에 접목돼서 제주의 발전이 한 단계 또 견인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제주 디자인 센터가 아직 지금 없다는 말씀이죠.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이성호 교수님은 제주도에 태어나신 분이고 또 육지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난 20년 동안 제주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해오신 이야기도 드렸고 또 간절한 그 바람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한 4년 전에 제주도 서귀포에 한 달 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그때가 제주도의 이 버스 체계가 막 바뀔 때,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만, 그러니까 자가용이나 렌트카 없이 제주도를 여행하고 싶다 해서 이제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그리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관광객들을 받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량을 넘어서면 제주도가 망가지죠. 이렇게 지금 제주도 경관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쪽에 신제주 쪽에 굉장히 큰 건물들로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지속 가능한 관광 또는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토론자분 또 청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시 대장간 아주 참 회사 이름이 재밌습니다. 우리 김성훈 대표님 회사도 좀 소개도 해주시고 오늘 포럼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작은도시 대장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원래 토론문에 써왔던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만큼 들었던 얘기가 저를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데요. 일단 두 가지 전제 속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10년 정도 서울시 전문직으로 일을 했고 처음 들어간 날 알았습니다. 저랑 공무원이랑 맞지 않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때 여자친구께서 10년은 해야 된다고 하셔서 10년을 딱 하고 지금의 아내,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10년 됐으니까 창업하겠다. 그래서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알려주고 있는 거는 역설적이게도 사람은 지극히 만나야 되는 존재고 우리는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이지 않나. 이걸 그렇게 만나지 마라 그래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역 발전을 얘기하고 도시 재생을 얘기하고 공공 디자인을 얘기하는데 결국 그 안에서 사람과 주체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결국에서 여기서 크게 주체를 나눠보면 주민이 있고 공공이 있고 전문가 영역이 있을 텐데 이제 탑다운 이런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는 방식이 돼야 된다고 해도 이제 어떤 얘기냐면 공무원 속상하시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어쩔 수 없는 주체거든요. 거쳐가야 될 주체인데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는 노력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공무원이 싫었으니까 나왔겠죠. 근데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 이해가 없는 거에서 오는 오해. 이 도시행 사업으로 예를 들면 예산은 2월이 안 됩니다. 남으면 불용되고. 근데 그건 김주임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시스템의 잘못인데. 근데 거기서 온 오해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주로 도시재생 대학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회사인데 저희 기초과정에 공무원 이해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이해하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를 들으시면 화나는 지점이 좀 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공무원의 역량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는 거 하나와 공무원 자체의 예산 감사 의회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내가 이걸 과감하게 추진했을 때 내일이 되거나 감사를 받거나 아니면 동료에게 혼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노력과 이해가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오늘 들으면서 쭉 하게 됐고요. 제가 오늘 또 하나 배운 거는 주민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했을 때 제가 남기영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주민을 의견을 내는 자, 결정하는 자, 참견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주민이 디자이너가 됐을 때 여기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이 진짜 디자이너가 됐을 때 우리는 이 지역에서 지역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전문가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저 자신 포함해서 노력해야 되는 지점은 철저한 기록화와 아카이빙.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재생대학을 기초 강의를 가면 이거 몇 년 전에도 하시고 몇 년 전에도 하시고 몇 년 전에도 하셨대요. 그래서 얘기가 똑같은데 똑같은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다고. 근데 그 기록을 달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기록화되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로서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엄청 꼼꼼하게 쓰는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민들한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제 나 말고 다른 업체가 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겠다고 해라. 더 들을 필요가 없다. 충분히 논의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게 지역 디자인 센터와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아카이빙 작업이 산별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그럴 때 이걸 모아주고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하고 이게 나비스랑도 연결이 된 건데 이거에 대한 좀 뭔가 기록하나 플랫폼이 좀 있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소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결국에는 디자인 툴이 발전되고 디자인 싱킹 기법이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고도로 끌어가는 사람은 숙련된 전문가고 그건 소통의 이게 기술에 기반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가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좀 직원들을 보내고 싶어서 찾아보면 아직 민간의 영역이고 너무 비싸요.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3일 정도에. 아직 저희 회사가 여력이 안 돼서 꿈만 꾸고 있어요. 다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이런 영역들도 뭔가 한국디자인진흥원 왜냐하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서비스 기사를 만들긴 했는데 그러면 그 서비스 기사를 어떻게 할 거지라는 의문은 전 솔직히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록화하고 아카이빙 해주는 노력이 전제됐을 때 더 전문가의 의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우리 김성훈 대표님은 우리가 이렇게 그 일을 할 때 핵심 주체, 세 주체죠.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다음에 현지의 주민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전문가나 활동가 이 세 주체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잘 소통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을 이해를 못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 저도 공감입니다. 저도 서울연구원에 13년 일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가까이서 많이 봤고 특히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그 새로운 정책들을 펼치면서 이제 어공들이 많이 시청에 들어왔죠. 이 어공과 늘공 사이의 이 불통
정말 아주 심각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통역자를 자청하기도 했는데 결국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감사를 받고 또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너무나 유연한 요구를 하는 것은 어렵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또 승진을 바라고, 그래서 그 공무원들의 그 생리 또는 속성을 잘 이해하면서 일을 해야 갈등도 줄고 성과도 내는 것 같아요. 주민들 말씀도 해주셨는데 주민이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뵌 분들 가운데에는 하동 한 달 살이 할 때 하동 악양면에 입성 마을에 주민들이 그 비어 있는 창고에다가 마을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선돌 미술관. 근데 그 개관할 때 전시 작품이 주제가 소였는데 주민들이 디자인을 해서 소를 만들죠. 또 칠곡, 엊그제 칠곡 다녀왔는데 칠곡은 인문학 마을 하면서 할머니들이 글씨 배워가지고 시도 썼고, 지금 칠곡구는 그 할매체를 공식 폰트로 지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주민들도 얼마든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기 이제 마지막에 한번 마지막에 우리 쓰시고. 최강훈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 아카데미 도시재생 큐레이터 최광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아니면 도시재생 의과대학의 의과장으로 좀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이유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공간에서 강의할 때 많은 주민분들과 많은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다, 아니면 내가 참여하거나 내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에는 거기에 중심 주체가 되는 주민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큐레이션을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재미있는 매체들과 아니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각적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어떤 교육 디자인이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들,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교육들의 대부분의 중심들이 공급자 중심 아니면 강의자 중심의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아주 명문 대학교를 졸업했죠. 도시재생 대학교를 5번이나 졸업했습니다. 네, 수강생 입장에서 2년 동안 다양한 도시재생 대학을 들으면서 강사님들께서 좋은 강의는 해주시지만 주민분들 입장에서 저렇게 해석해줬을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해석해주는 교육들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 방식들이 특강 방식의 어떤 배치라는 방식과 학장 방식의 배치, 그다음에 문화 교육의 세 가지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특강 방식의 주요점은 다양한 사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A를 배웠다가 D, F를 배우는 방식이어서 A, B, C, D를 단계별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기획은 대부분 그 센터의 담당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담당자분들이 이런 교육 기획을 어떻게 해야지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경험조차가 없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광역센터의 역할인데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지역 내 역량 리더 아니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코디네이터 분들, 연구원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놀란 거는요. 제가 도시재생 교육을 1년에 한 400번 정도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되게 재밌는 것은 거기에 오는 교육 시스템이 중급, 초급 아니면 고급 과정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고선 굉장히 크게 놀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차별성이 없다라고 하면 도시재생 교육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는 도시재생 교육 디자인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가장 첫 번째로 접하는 첫인상이 바로 이 도시재생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루함과 재미없는 것들, 그 다음에 나의 삶과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도시재생 현장에 가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대부분 80% 이상 1학기를 졸업하신 분들이 2학기를 참석하시고요. 새로운 뉴커머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저거는 끼리끼리 하는 사업이다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잘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바로 도시재생 활동가의 역할 아니면 큐레이션의 역할을 하는 주체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에서 뉴딜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행정과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부분에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뉴딜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행정과
전문가의 언어를 주민 언어화 시켜주고 주민의 언어를 행정과 전문가의 언어로 어떤 트랜슬레이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역의 주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런 지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지역의 경제, 정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 사업 분야는 한 분야에 단순한 그냥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는 방식밖에 될 수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는요 청년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들이 수행되고선 실행될 수 있는 행정 체계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못했다는 것들이 우리들의 문제점의 해결의 필수 요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도시재생 교육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골드에이지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입니다. 40세부터 65세까지 지역의 도시재생 주민 주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민협의체 아니면 주민 대학에 참여하는 80% 이상 비율이 이 골드에이지에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이나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구성보다는 청년 중심의 공간들은 굉장히 많이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위한 공간이나 정책들은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청년을 배제라는 게 아니라 청년도 함께 이분들도 지역 주민으로서 그들이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만이 도시재생, 특히나 지역형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성공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2019년까지의 도시재생 사례들은 사실 지금 현재 2020년, 2021년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힘든 사례가 돼버렸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도 이제 디지털화 작업들을 굉장히 빨리 해도 부족할 판에 사실 아직도 그런 작업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선도적으로 광명시가 이런 작업들을 온라인 도시재생 대학들을 운영하면서 진행했던 사례가 있고, 얼마 전에도 경기도 센터에서도 또 이렇게 지금 현재 그리고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코디네이터님들께 적용하고 교육시켜드리는 재생 사업들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재생 개념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개념 자체는 구도심, 원도심, 오래된 건물로 한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제가 확실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새로 생긴 신도시나 혁신도시 같은 아직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우는 것도 이제는 공간 재생이라는 포함 안에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해가 돼야지만이 이제는 신도시든 원도심이든 하나도 그 공간들이 살아남으로써 상권도 활성화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간이 이제는 소비 중심이 아니라 공간의 체험과 교육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시재생 사업이 500군데가 진행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아니라 두플리케이션 현상, 즉 지역이 도시재생 브랜드화가 됨에도 돼야지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들이 대부분 프랜차이즈화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프랜차이즈가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몇 군데의 도시에만 남게 될 것이고, 도시재생 사업들은 실패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역성을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이 벤치마킹이 아니라 벤처를 할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나는 사업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도시재생 사업은 큰 범주에 보면 환경과 연관이 된 사업입니다. 결국 건물을 부시는 행위는 건설 폐기물 같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와 접점을 이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 이제는 도시재생 사업들은 단순하게 건물을 새로 짓고 하는 방식의 선택의 유무가 아니라 이제는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만큼 누가 중요하냐? 함께 할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LH 청년 인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중에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로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들은 좋은 청년들을 뽑아놓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자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센터의 좋은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시려만이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저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월급을 2배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함께 해주시는 주민분들도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그들이 안전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지 그들이 주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시재생 사업이 50년 뒤에는 분명히 박물관이라는 것들과 함께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도 그렇고요. 저도 꿈이 있는데요.
주민 출신으로서 강사로서 많은 활동하는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성장해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들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짧은 시간 안에 그냥 그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는 그 도시재생 또는 지역재생 현장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교육의 중요성, 특히 첫 만남.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가의 눈으로 또 뭐 공무원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주민들의 입장, 주민들의 눈으로 보고 그분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그분들이 또 쉽게 또 재미있게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손에 쥐는 유익하게 이렇게 그 프로그램들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오늘 한 번 더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이승우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죠. 예. 네, 울산과학기술원 디자인학과 이승호입니다. 한 분 한 분 그 토론자께서 해주신 말씀에 너무 공감이 가고 저도 한마디 보태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을 먼저 해야 되겠죠. 거기 집중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뭐 오늘 정말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고 그 중에서 이거를 이제 앞과 뒤로 크게 잘라서 보면 결과물로서의 디자인 혹은 마무리로서의 디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 과정으로서의 디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으로서의 디자인의 가치는 뭐 아까 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자인 띵킹이라는 어떤 새로운 접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니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공 서비스 디자인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도입되고 있으면서 다양한 시민 참여 기법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뭐 전국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시민의 참여와 뭐 서비스 정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여의 깊이를 보면 이게 다소 양극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뭐 관이나 시민단체나 연구소가 틀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럴 때는 문제 발굴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혁신의 주체가 돼서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권한 이양과 혁신 역량 제고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극화된 참여를 뭐 사실 극단적으로 좀 보긴 했지만 이런 깊이들의 한계점을 좀 보면 관이나 시민단체나 연구소가 틀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제 발굴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시민의 혁신의 주체가 되는 경우 제가 제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의 비용이 굉장히 크고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실행으로서의 연결이 어려운 그런 현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참여의 피로도와 이익 집단 형성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이 피로도를 호소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또 참여냐? 왜 또 나한테 물어보냐? 그때 다 말했다. 그리고 참여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익 집단이 형성되는 것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아까 그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민복기 센터장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한국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회고 누구나 일을 많이 하는 사회고 뭐 우리가 늘 벤치마킹하는 미국의 사회를 보면 미국의 사회는 엘리트 사회를 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모금이나 캠페인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에 기업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NGO로 만들어져서 사회를 혁신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래 살았던 핀란드의 경우에는 시민이 직접 자신의 아젠다를 가지고 참여하는 협의회가 인구당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여기에 기업과 공공이 투자하는 그런 기업의 이런 참여의 문턱을 낮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모델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관찰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참여의 형태를 기록하고 그리고 지자체 연구소 등이 적절한 방식으로 앞으로 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고 오늘 많이 논의된 나비스 같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연구 결과가 배포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하면 혹시 조금 더 우리가 시민분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분들이 직접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작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다 됐네요. 우리 그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기다리셨을 텐데 유튜브 댓글 아주 잘 달아주신 분들 가운데 7분을 지금 주최 측에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 댓글로 또 올려주실 거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정된 분은 헬로 제주 그 닉네임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 그리고 두 번째는 닉네임 진 에어스라고 했네요. 그리고 이메일은 진진1482로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 분은 닉네임 정답, 이메일 아이디는 윤이777이신 분, 그리고 네 번째는 진이원, 그리고 다섯 번째는 BHD 이니셜을 그렇게 적어주신 분,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북극곰, 우리 포럼에 북극곰도 참여하셨네요. 예. 얼음이 안 녹아야 될 텐데. 예.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어항어촌 국내 TV로 참여해 주신 분 축하드립니다. 선물 있죠? 예, 선물 받아가 주시고 이제 그럼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저는 뭐 도시공학과 그리고 전공이 도시설계 분야,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새로 만드는 디자인보다는 이렇게 있는 것들을 고치고 보존하고 또 살리는 이제 이런 북촌 인사동 보존 등등 이런 쪽에 도시설계 도시디자인 전공 했던 사람으로 오늘 이렇게 정말 두 분 교수님 그 디자인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정말 아주 멋진 그런 방식들을 보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들끼리도 좀 더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선진국이고 3만 불 정말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아픈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 또는 뭐 그 우리 출산율 문제도 있고 지역이 소멸 위기에 있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수도권에 또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는 오늘 다들 주민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 국민들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나 또는 어떤 그 정부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의 나의 삶이 과연 행복하고 이게 옳은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끌어내는 게 어쩌면 그것이 도시재생 사업이든 마을 만들기 사업이든 또는 사회혁신 사업이든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일은 우리들만의 뭐 전문가만의 또는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함께 마음이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좀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 센터, 지역 디자인 센터 또는 진흥원들도 긴밀하게 서로 네트워킹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시고 뭐 SNS를 통해서든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건 어떤 장치를 통해서건 우리 나비스를 이용해서건,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좀 제발 서로 같은 일을 하는 도시재생 현장 일하는 공무원들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장 활동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게 너무들 바빠요. 애부터 어르신들까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일에 치이다 보니까 우리가 연결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새로운 작당을 할 그런 어떤 엄두를 못 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새로운 참신한 좀 생각들을 하는 그런 기회들을 갖고 서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요즘 읽는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앙제에서 중소도시의 미래를 보다라는 책, 최근에 나온 책 번역서입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프랑스의 작은 도시 앙제라는 중소도시가 굉장히 왜 프랑스의 중소도시들은 죽지 않고 활기가 넘칠까? 이제 그 이유를 대중교통 또 길거리의 상점과 작은 상가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택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과의 협력, 이 프랑스 앙제시의 이런 노력들을 일본인의 눈으로 쓴 책을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한 책인데, 제가 읽고 지금 뭐 녹색 평론에 곧 서평을 쓸 예정인데,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게 프랑스 작은 도시들의 교통수단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뭐 스트라스부르라든 이런 데 가보면 트램 정말 예쁜 색깔 눈에 확 띕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교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승용차 자가용보다 이게 눈에 띄어야 되고 멋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그렇게 사람들 체감하게 이렇게 보이게 해주는 게 바로 우리 디자이너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얼마나 멋진지,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또 역시 우리 디자이너들, 특히 공공 디자이너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아쉬운 점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끝까지 계시는 우리 청중분들 또 의견도 좀 들었으면 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하고, 끝으로 지금 우리 남기영 교수님도 앉아 계시고 한데 정말 우리 발제 또 토론해 주신 분들 그리고 청중분들 가운데 내가 이 얘기는 오늘 안 하면 잠이 안 올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딱 한 분 정도는 모셔서 오늘 소감이나 또는 의견을 듣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말씀 주실 분 계시면 지금 번쩍 손을 들어 주십시오. 시간이 한 2, 3분 정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그래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윤 박사님 박사과정이라고 그러셨죠? 예. 네. 제가 갑자기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특히 오늘 이 지역 발전과 디자인이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균형 발전 정보 협력 포럼이 이제 16차로 되게 여러 번 해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게 구체적인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사례를 만드신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테마의 토픽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이야깃거리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디자인의 역할, 다양한 역할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유익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잘 듣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청중 중에 한 분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주 이렇게 격이 맞는 것 같고 완성된 느낌입니다. 우리 이승호 교수님도 손을 드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참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완주에서 만났던 뭐 공직자분들이나 주민분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작은마을 대장간의 그 김성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데는 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을 제가 비난하거나 개개인의 어떤 아쉬움을 느낀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오해하셨을까봐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셨고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많은 감사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존중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줄여나갈 수 있다면 불필요한 참여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아까 그 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피로 사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스트레스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면 시민 참여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이나 다양한 시민분들께서 오늘의 토론을 보시고 혹시라도 실망하셨을까봐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사실은 우리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사실은 저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수정해 나가고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거 말씀 안 드리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네,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서 제가 예. 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이승호 교수님 부디 오늘 밤 푹 주무십시오. 그리고 그 나비스 활용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짧게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그 일본이 지방 창생 그러니까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그 국가 정책을 세우고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했던 세 가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리사스라고 우리 나비스하고 비슷하죠. 지역 경제 사회 그 데이터 분석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청년들을 보내서 지방에서 일을 하게 하고 그 지역 부흥 협력 지원제도 그리고
고향 납세 제도를 입법화해 가지고 지방으로 돈을 보내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지방은 데이터의 격차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 데이터를 포함해서 모든 이런 정보 데이터들을 완전히 개방하겠다. 그래서 지역에서 뭐 창업을 하거나 지역에서 장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여간 이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힘들게 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그 리사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비스도 아마 같은 생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비스의 성패는 체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가고 또 3단계 갈 텐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써서 어떻게 효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실제 필요로 해서 쓰는 분들의 체감, 그리고 그게 없었을 때 이렇게 내가 고생을 했는데 이 데이터, 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덜 힘들게 했다, 그리고 효과를 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나비스 TV에서 그렇게 짧게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또 잘 쓴 분들의 그 사례들이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것으로 해서 그게 막 이렇게 좀 돌아다니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